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이번 주도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산안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현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예상해보는 위클리 정치, 그리고 국내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또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루어졌던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 광산에서 어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일본 사도섬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일본 측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당초 한국 측 유족과 한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행사 하루 전에 일본 측 대표 인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노역으로 희생된 사도광산을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추도식을 열고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추도식이 반쪽짜리 행사가 된 데다 일본 측이 추도사에서 사죄 대신 애도라 표현하고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고는 말했지만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불참이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우리 정부는 이견을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오늘 오전 일본 사도광산에서 별도의 추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이 500여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0일 영국의 스톰섀도우 미사일로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본부를 타격했을 때 북한군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과 미국 군사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이 정보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가정보원도 어제 대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 탑재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날아다닐 정도로 좀 심각해졌습니다. 전황은 어떻습니까? 양측 모두 미사일을 동원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지상의 전선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인 미사일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목적보다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진행될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내년에는 끝낼 수 있다며 종전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무죄를 가를 쟁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재판에선 이 대표가 위증교사 행위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상 위증교사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키려고 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과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교사받은 사람이 실제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이 마지막 요건은 이 대표와 통화한 김진성 씨가 본인의 위증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이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남은 건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사했느냐, 즉 시켰느냐인데, 가장 쟁점이 되는 녹취를 보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현미 기자가 전해드린 바로 그 대목이요. 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였죠. 네, 2018년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역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한 PD가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 있었고, 이 대표는 이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14년 뒤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거론되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네. 이후 1심 무죄, 2심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서 일단락 됐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2019년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과거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가 추가로 나오면서 위증교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 기소를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2시에 1심 선고가 있는 재판이 열립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권 소식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놓고 이 당내 개파 갈등이 커지고 있군요. 네,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한 대표와 똑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161개였고 한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907개였습니다. 친한계는 문제의 1068개 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번 주에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을 침소봉대에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집단이 실재한다고 주장했고요.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비방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매사에 똑 부러지던 한 대표는 어디 갔느냐며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오늘 또 검찰에 출석하는군요. 네, 명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폭로가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강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러자 그 해당 지인이 지난 주말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선 건넨 금액은 맞지만 오 시장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경북의 한 재력가가 2021년 7월 명 씨에게 아들의 대통령실 취업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고 강혜경 씨가 폭로하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람들은 2021년 7월은 대선 후보 결정도 안 됐던 시기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해 그동안 폭로한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폐막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어렵게 합의를 했군요.
네, 이번 총회에 참석한 200개국 협상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매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27조 원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이 출자하는 재원은 이전의 3배인 3천억 달러, 약 421조 원으로 늘었는데요. 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때문에 30시간 넘게 폐막을 늦추면서 가까스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합의가 이행될지 여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 기후협력에서 발을 빼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석유 재벌을 차기 미국 에너지 장관에 지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출자를 거부하면 합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열리는 내년 11월 총회에서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8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1.3도, 대구 2.7도로 중부와 호남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3도, 대전과 전주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 중반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많게는 80에서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60,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최대 40mm 정도입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활천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북천안 부근 역시 고장난 화물차 서 있고요. 기흥에서 죽전휴게소까지 10km가량,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3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인데요. 잠원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죽전 부근에서 수원, 더 가서는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진 출로까지 막히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순산터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20km 가까이 막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날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난 15일 날, 판결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도, 우리 엄정하게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의중교사의 사건 부분은 특히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엄정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어쨌든 법리와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서 엄정한 판단이 있게 될 것이고요. 바로 사법부가 살아있음이 또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언론을 제가 훑어보니까 예. 유죄 무죄와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 법정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도 일부 있던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그를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고요. 네. 어쨌든 지난 1심 판결, 15일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예상보다 강한
그런 판결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보여온 그 상권 분립을 이렇게 의협하는 여러 가지 그 정치권 행태들에서 아마 사법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김명수 대법원의 이제 시대가 가고 이제 공정하게 사법부가 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단언하기 어려운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의원님 언급하신 그 선거법 1심 선고 재판 그 전후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왔고 그렇죠. 그것이 재판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판단을 이재명 예. 대표 측에서 하는 듯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특히 이번에는 이번 토요일 날 집회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지도 않고 또 이재명 예. 대표가 여러 차례 그 사법부에 대한 이 발언을 좀 자제하라 이런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오늘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사법부가 굉장히 허술해 보여도요. 예,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정 속에서도 오늘날의 그 경제 우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런 포용적 사회 시스템이 안착되기까지는 그 사법부의 엄정한 이런 판결 또 그래서 엄정한 삼권 분립이 작동해서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도 올려주고요. 사법부 검찰에 대해서는 호되게 대하면서도 이번에 대법원에 대해서는 예산도 증액해 주면서 효율성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지난 15일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유화 제스처를 하겠지만 사법부는 냉정하게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엄정한 판결을 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정상화해 가는 길이 이번 중요한 판결을 통해서 좀 그게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집회를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네 번째 장외 집회를 한 셈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모였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의원님 이 지난 토요일 집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많은 이번에 이제 판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의 정치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사실 국회에서 다수 의력을 갖고 얼마든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외 집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의력을 보여주고 마치 2016년 촛불 집회에 뭔가를 좀 대연해보고 싶은 어떤 희망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심은 역시 냉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잇따른 장외 집회를 이렇게 개최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늘함이 느껴지고요. 어쨌든 우리 정치권은 이제는 어떤 정치의 장에서 타협과 합의 이런 정신을 발휘해서 제대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장애 정치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것은 이제 잘 통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토요일 장애 집회 촛불 시민의 수는 차고 넘쳐서 집계 불가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숫자가 이제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와는 당시 촛불 집회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민주주의지. 우선 당내 민주주의조차도 지난 총선 과정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그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보여준 이런 일련의 행태, 그야말로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현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까지 방해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집회의 참가 숫자는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동원 능력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거기에 참가하는 국민들께서 일반 국민들이라고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이런 정치 집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 그 부메랑으로 아마 이제 본인들에게 큰 이제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예. 민주당 집회는 동원된 대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예, 저는 뭐 어쨌든 뭐 동원됐다는 표현을 굳이 쓰기 쉽지 않지만 그들과 뭐 굉장히 그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모였을 거로 보고요. 일반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굉장히 싸늘한 시선이 굉장히 강함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이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또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좀 강한 곳 아닙니까? 지난번 맞습니다. 경기도 전반에 네,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랬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직전 도지사를 해서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도 강한 곳인데 예, 그 의원님 지역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와 예, 이런 데 대한 그 민심이 예. 그렇게 뜨겁지 예.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게 장애 집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촛불 집회 때는요, 심지어 중학생까지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 그런 이런 우리 천안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거를 믿고 허위에서 선전운동을 믿고 자기들은 주말마다 저 학생들 데리고 시위를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일반인들까지도 가세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더 강한 느낌을 제가 주변에서 우리 또 이천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중앙회 의장으로서 많은 민심을 이제 전국적인 민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 듣는데 그 당시 2016년 당시와 지금을 같이 비교하려고 하면 상당히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예.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그 예.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하는 이 전망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른바 클 겁니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그 그 부분은 다른 당 얘기이긴 합니다만 의원님은 예. 어떻게 그 점은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정치권의 일단 생리가,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 좀 엿보입니다. 아마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잡한 양상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 손님 실수로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실수요? 손님 실수로 이긴다. 선거 얘기할 때. 선거할 때? 상대편 실수 때문에 이긴다.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렇게 예. 계속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면 예. 상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이 오를 것 같은데 여러 예.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진 예. 않거든요. 당장 한국갤럽의 지난 19, 21일 조사도 보면 국민의힘은 28, 뭐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입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34%입니다. 전주와 동일하게. 이 조사는 이제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어쩌면은 이게 좀 이상한 측면도 일부에서는 여론의 좀 편향적인 조사 결과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지금의 이런 서늘한 민심이 근거는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여당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정의사회
그리고 또 민생이 살아있는 좀 따뜻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책임은 우리 여당입니다. 네. 최근에 경제 상황이 사실 반합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주말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뵈는데 이런 우리 여당으로서 이 굉장히 피폐한 이런 서민, 중소자영업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중산층들이 많이 여기 급속히 붕괴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그런 기술 변화 또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 등의 이제 영향으로 이런 이제 민생을 보듬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원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그것이 먼저 선결될 줄 알았는데 그 지금 장기간 지금 우리 정부 반환점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지지율이 많이 낮은 데는 이런 사법 리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지금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15일 판정에 있어서 오늘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런 우리 그 국민의힘에 대한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인식과 지지도도 많은 또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문제는 민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민생을 그리고 우리가 잘 보듬고 대안을 제시해줘야죠. 민생을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동안에는 아무리 야당에서 문제가 많아도 여당 지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를 굉장히 그 싫어하시는 성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 지금 그 여권이 보면 그동안은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갈등이 없지 않았고 또 지금은 당 내부 상황을 보면 뭐 당원 게시판 가지고서 계속해서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잖아요. 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걸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는 정말 분열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위기는 최고도로 고조되어 있고 또 경제 이 바닥 경제는 최고로 안 좋고 거기다 사회 갈등은 정말 여기저기서 전면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여야는 뭐 극단의 상황으로 서로 갈라지고 더구나 여권 내에서조차도 소수 여당으로 똘똘 뭉쳐서 이 민생 해결하고 안보 위기에 대처하고 사회 갈등 치료에 집중해야 될 여당이 내부 싸움을 한다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면서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 당의 최저 지지율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죠. 왜 이러냐 이거죠. 때와 대상이 지금 과연 지금 내부 게시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만 그 한동훈 우리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는 국민들은 뭔가 우리 현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좀 견제도 해주고 제대로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어쩌면은 압도적인 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했단 말이죠.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략적인 또 공격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요즘에 문자 이런 파동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윤석열 정부와 잘 견제와 균형 또 서로 한 이런 그야말로 시스템으로 같이 그야말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서로 타협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 게시판에 그런 얘기들이 과연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걸 갖고 자꾸 조용히 있던 부분들까지도 이런 중요한 판결 앞두고 언급하는 자체가 내부 총질이라는 국민적인 어떤 따가운 시선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이 당원 게시판 사태는 뭐 이제는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사실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쭙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 게시판 글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개 팩트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은 한동훈 예. 대표는 이거를 그 게시할 수 있는 예. 권한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예. 예.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지금 예. 게시글이 그 900여 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예. 자, 이거는 한동훈 그렇다고 대표의 그러죠. 가족들이 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쓴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히라고들 얘기하시는데 네. 뭐라고 여기서 변명하고 밝힌들 또 그거가 자꾸 또 새로운 또 논쟁의 그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소모적 논쟁을 지금 우리가 이 엄중한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수사기관이 의뢰했으면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때 지적해도 충분한데 지금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사실을 밝혀라 하고 자꾸 공격 아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행태랑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 관련된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을 한다고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정쟁을 위한 정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우리 당내에서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책임 있을 때 거기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모적인 또 이런 분쟁을 자꾸 이렇게 말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야권의 우리 행태보다 더 좀 비열한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지금 아니 이렇게 의원님. 때와 대상을 향해서 내부 총질 양상을 보면 국민들은 점점 더 실망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네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이게 아마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시절이 내부 형태는. 의원님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예. 이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1000여 건의 댓글이 올라갔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팩트가 확인이 되면 이걸로 그 순간 모든 이 의혹이나 논란은 불식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아닌 것이 확인이 됐는데 논란이 계속 있을 이유가 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확인을 예. 본인의 말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누가 확인을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수사기관의 네. 수사 이전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네. 게시글이 올라간 것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얘기가 예.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결과가 다 드러날 텐데 지금 왜 그거를 계속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얘기를 자꾸 논란을 그거로 불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그야말로 우리 당의 존폐를 좌우하는 그 중요한 이슈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저 드리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의원님. 말에 자꾸 예속 논쟁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의원님. 듭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인 호기심을 예. 갖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 사태가 벌써 2주, 3주 가까이 진행됐잖아요. 이 상황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밝혔으면 그때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니까 제가 예.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관계는 내가 말해도 또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기관에 의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이렇다 이런 입장이지 가족 얘기도 자꾸 변명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얘기하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맡겨주시죠. 객관적 조사기관에. 경찰이라는 객관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본인 보러 얘기한들 자꾸 변명처럼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예.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지금 두 사안이 다시 제기가 됐는데요. 그 녹취록 예. 공개로. 하나는 그 조은희 의원, 서초갑 예. 조은희 의원이 재보궐로 당선될 때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논란이고요. 예.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이 부분도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세 개군요.
대선 경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 쪽에 뭐 관련된 어떤 논란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씩 지금 이거 의혹을 지금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네. 이것조차도 그야말로 팩트가 명확하지 않은 굉장히 그 과장이 심한 어떤 특정인의 주장에 의해서 우리 정치권이 너무 놀아난다. 특히 우리 당이 마치 이분 하나에 의해서 마치 조종되어 온 당이고 네. 잘못된 팩트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확실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중앙 공관위 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압니다. 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정말 어림없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만 이분의 말이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어필이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다 우리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거죠. 네. 가장 또 중요한 분들이 뭐 이준석,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잖아요. 더구나 김종인 어르신까지. 네, 김종인 위원장. 예. 예, 그 가까운 분들과의 그 아주 이렇게 친밀도 넘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마치 이분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굉장히 사실이고 실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는 유추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당은 이분들하고는 좀 교를 달리하면서 지난 대선을 치렀고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정치 신인을 우리가 발굴해서 다양한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마치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든 공천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좀 코미디 같은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용화라고 합니다. 필리핀 보홀에 가게 되었었는데 스쿠버 다이빙 즐기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까만색 뭔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라면 봉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말 빨간색이 대비되는 라면 봉지가 파란색의 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마냥 즐길 게 아니구나. 내가 나로서 이 환경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유난히 한 군데에만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유령 어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이란 항상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날씨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게 되는 일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일상들을 매일매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10도 이상 크게 나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4도, 춘천 영하 1.2도, 전주 6도, 대구 2.7도로 중부와 호남 지역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5도, 춘천 13도, 대전과 전주 17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대를 대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의 많게는 80에서 1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60mm,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 모레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들 하십니까? 신경민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전국이 그 선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조용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좀 말싸움도 덜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3년 구형이 검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무거운 형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양형을 보면 이 유무죄를 물론 다투겠지만 유무죄는 좀 저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양형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양형 기준으로 보면 징역 10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물론 선고는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이 위증교사는 일단은 무거운 형이고 지금 위증교사는 되게 그래요.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그 전범이라고 그럴까? 상례가요. 되게 그렇습니다. 나 당신에게 위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뭐 얘기를 해줘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때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2, 3단계가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녹취를 들어보면은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상례를 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녹취록에는 위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위증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게 꾸준히 나와요. 이게 뭐 거짓말이나 뭘 날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그 30분 녹취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위증교사의 전형적인 위증교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겁게 나올 것이고 이 재판이 그 대개 위증교사는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재판이 사실은 열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개 한두 번, 3번 정도 열리면 끝나는데 이게 지금 벌써 1년하고도 2달을 넘겼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재판 태도가 매우 불량해요, 피고인이. 그렇게 따지면은 가명 요소는 별로 없고 가중 요소는 좀 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요. 또 전과가 동종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매우 불리합니다. 보통 제가 위증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징역 6월인가 그렇게 구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 위증을 했다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증을 했다고 시인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가 나오게 된 게 검찰이 처음부터 이것을 달려든 게 아니고요. 다른 수사를 다른 하다가 사건으로? 우연히 예. 이게 나와서 그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치고해서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논란의 여지는 드뭅니다. 이 언론에서는 그래서 유무죄와 동시에 이 법정 구속 가능성 얘기를 조금 하던데 그건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법정 구속이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그리고 그 일반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에 방해를 하고 이랬다면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신분이 신분인 만큼 네.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높게 높지는 않다.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중형은 나올 것이나 법정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신경민 위원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법리와 또 그동안의 어떤 판례를 들어서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대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은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 교사한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모 씨의 경우에 검찰에서 구형을 10월 했거든요. 10월 징역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 혐의로 3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 더 엄하게 중하게 이제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양형 기준에 보면 이제 이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더 그 엄하게 또 처벌하는 그런 그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수긍한 적이 없죠. 그래서 그것도 또 감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에 또 그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그 형사 처벌을 한번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죠 그 영장 심사하는 그 판사도 위증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미 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유창훈 판사가 예, 영장 그렇습니다. 기각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예, 인정을 그렇게 했었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오늘 뭐 그 유죄 선고는 거의 확실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후에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이 나와서 그게 1심 선고에 좋지 않게 작용했다는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장애 집회를 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좀 자제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마이크를 잡지도 않고 그런 일종의 그 사법부에 대한 좀 유화 제스처 뭐 그게 효과는 있을까요? 때는 늦으리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여태까지 기조가 이재명 대표 본인보다도 뭐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정치적인 판결이다, 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재판부를 좀 자극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낌새를 채고 이번부터는 이제 장외 집회에서 조금 그런 그 수위가 높은 발언은 좀 자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만은 뭐 이미 일주일 정도면 뭐 판결문 이미 다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도 네.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이게 사법부에 대한 뭐는 또 공격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역할 분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그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재판 출정을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언론들이 따라 붙으면서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그때 보면은 단 한 번도 사법부나 재판부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심 선고가 선거법 위반이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재판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재판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의 입을 통해서는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법원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라는 건 3심제인데다가 또 재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재판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법부나 재판부에 대해서 아예 거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그 얘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사법부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거의 유일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공개 발언이나 연설을 통해서도 안 했고요. 공개 발언이나 연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최근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법부 전체나 재판부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일찍부터 알고 있고요. 그 역할 분담을 잠시 1심 선고,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한 건데 이제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어저께 사법살인이란 말을 해놓고 이 사법살인은 사실은 재판소를 향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황급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라고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결정은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토요일 100만 서명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장애 집회도요? 장애 집회 별로 장애 집회 더군다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토요일 더 줄었습니까? 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보다 지지난주가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었죠. 네, 그 비가 왔을 지지난주 집회보다 지난주 집회가 더 줄은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장애 집회가 별로 열기가 없는 거고요. 그 열기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팩트에 기반을 해야지 이렇게 정치인의 레토릭을 가지고 슬로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386 정치입니다. 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집회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경찰 추계와 많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발표하고 주장했는데 토요일 집회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란 옷 입고 나오지 말라는 그 당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네네. 파란 옷 입고 나오지 마라. 당 깃발 들지 마라. 그런데 저는 토요일 날 그 취재를 위해서 현장을 갔었어요. 뭐 제가 기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장을 좀 보고 방송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파란 옷 유니폼처럼 입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집회는 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파란색 스카프는 다들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당장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아주 눈에 띄게 파란색 스카프를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고 나왔던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파란 옷, 스카프 뭐 이런 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워낙 분명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안 됐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현직 의원들조차도 뒤에서는 좀 부담된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 집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질을 다 알고 있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번 모면 내지는 그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그 정치 집회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명분은 김건희 여사 뭐 특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윤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거지만은 결국은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계가 네. 앞으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님, 야당이 하여튼 일단 사법 리스크를 벗고 뭐 김건희 특검이건 윤석열 특검이건 무슨 특검이든 간에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너무 분명해요.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집회 참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지 못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래요. 그 퍼스트 이재명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이제 원내에는요. 지난번에 비명 행사로 공천을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내에는 이 흐름을 주도할 만한 중간 보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근데 원외에는 뭐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의 그 움직임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 그리고 집회에서 나타나는 흐름 이런 것들을 원내가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현재로서는 원내 중간 보스가 안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내는 그렇다. 네, 그러나 이제 모르죠. 지난 주말에 제가 서른 의원 오랜만에 그 발언하는 걸 이제 봤거든요. 원외잖아요. 예, 원외니까. 네. 그러니까 원외는 말씀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의 흐름, 특히 집회에서 보여주는 국민들의 그 뚜렷한 태도가 있잖아요. 좋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에 대해서는 뭔가 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야권 내지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숫자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도를 해라라는 요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을 이미 받았던 데서 만약에 벌금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 가열찬 투쟁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형 선고 앞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거 1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시 법원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 단계 사태, 당원 게시판 사태요. 제가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하고 대담하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서는 조금 좀 질의응답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 같아요. 누가 했냐 안 했냐 팩트만 확인하면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지금 뭐 1000건 가까운 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팩트가 확인이 되면 그걸로 이 사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어쨌든 직접 했거나 연루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2주 넘게 거의 3주 가까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직 그 입장 발표를 이를테면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여러 의원들도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김은혜 의원이 당장 뭐 아니 긴지 아닌지 밝히면 될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입장 요구하고 나서고 그랬습니다. 자, 김영우 의원 이 문제 좀 정리를 해보실까요? 글쎄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뭐 커져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익명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이 이렇게 이게 친윤 그 어떤 갈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 본질은 이게 어떤 민주주의나 무슨 뭐 선거나 어떤 가치나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해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동훈 뭐 대표 측근 쪽에서는 결국은 이 문제를 그 형사 고발한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정치 참 어렵구나 이런 걸 많이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모두 1,068개고 전수조사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몇몇 사람은 어쨌든 이게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진짜 한 건지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뭐 제3자가 정말 해킹을 한 건지는 팩트 확인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궁금해하죠. 아니 이게 조사 발표를 했으니까 전수조사. 그러니까 몇 사람은 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아니요. 누가 했다는 거를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전체 댓글을 조사했더니 1,000개 정도가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돼 있고 뭐 한동훈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동명이인인데 몇 개가 돼 있다. 뭐 이런 거를 밝힌 거지 그거 하나하나를 누가 썼는지를 밝힌 건 아니죠. 그거 이 선관위의 지금 조사 그러니까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그건 당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당 지도부가 이걸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아니요. 근데 당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이게 이제 원래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진짜로. 네. 저도 들어가 봅니다. 자주 안 들어가 보지만은. 근데 자기 이름,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등록은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글을 쓸 때는 내 이름이 밖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이거를 누가 썼는지를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어떤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신경민 의원님. 글쎄 익명 게시판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익명 게시판에 그 익명을 실명 확인을 하려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의 경우에도 그 익명을 실명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회사 가령 소유자나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임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죠. 근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익명 게시판을 만드는 순간 게시판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건 한동훈이 안 쓴 게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다만 가족,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된 것은 지금 누가 쓴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익명 게시판을 만들 때는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한 쪽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 제기를 한 경로가 좀 이상하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당원도 아닌 분이 계속 최전방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친윤 대리인하고 친한하고 싸우는 거네. 좀 모양이 별로 썩 아름답지 못하네. 냄새가 나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제 팩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주도하고 있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태를 주도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은 그 일부 유튜버들과 또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그 여당 게시판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이게 방치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지난 몇 달 전부터 쭉 얘기가 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당 차원에서 제대로 그 정리를 안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뛰어든 거죠. 뛰어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공격력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셈이고요.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그러면 그냥 놔두고 지금 아까 우리 송석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로 밝혀질 때까지 놔두고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논쟁하지 말자 그러던데 그러면 이게 몇 달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문제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경찰 수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다고 해서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해결은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예. 되게 이제 정치를 하는 거하고 어떤 평론이나 언론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은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그 가족 또는 자기 진영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짜 정치인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한테 지금 뭔가 의심이 가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이거를요 원칙에 따라서 탁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되고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라는 구석을 남기면 안 되고요. 딱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끌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까지 한동훈다움, 한동훈스러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느낌들을 일반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진짜 정치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가 터졌을 때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인 사람들도 자기 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끊어내잖아요. 구속시켜, 수사해, 원칙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다움, 한동훈스러움을 회복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일단 한동훈 대표로서는 일종의 그 어떤 정치적인 시험대를 맞이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운치 않고 이런데 아무튼 전체적인 양상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명태균 씨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좀 뭐 조은희 의원 얘기가 나오고 뭐 전혀 소설이다 이러고 하는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김영우 의원. 저는 그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휘둘린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고 이런데 그 명태균 씨가 그 정도로 그래 신뢰할 만한 거였는지 그게 좀 저는 제가 한 번도 이제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 정치권 언저리에서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수단도 아니죠 미끼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당대표까지도 이제 가깝게 지냈고 어떻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많은 정치인에게 또 영향을 이렇게 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위법성 같은 거는 이제 그거야말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허위의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팩트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 뭔가 진실하고는 맞닿아 있는 팩트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끊어내려고 그러지만은 끊어내기 힘든 팩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공천 개입 문제, 뭐 국정 개입 문제가 물론 핵심이죠. 여론 조작에 바탕을 둔 것도 지금 핵심이긴 한데 이분들한테 말하자면 국힘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런 팩트들, 영향력 그리고 교류 이런 것들은 팩트인 것이 뭐 지금 자꾸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조은희 의원 건도 보면은 그때요 5인 경선이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여야의 총선이나 뭐 무슨 지방선거가 있으면 5인 경선이 드물지만 가끔 있어요. 근데 5인 경선할 때는 반드시 그중에 하위권에 속했던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5인 경선이었어요. 근데 그때 5인 경선을 하고 갑자기 조은희 후보가 공천이 됐어요. 근데 지금 지금 나오는 팩트를 이렇게 보면은 조은희를 위한 경선이었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명태균 씨 얘기가 이거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일단 않겠구나라는 거기까지 생각이 하겠습니다. 듭니다. 예, 조은희 의원 측은 뭐 소설이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품격 토론 진행하면서 제가 워낙 토론에 좀 몰입이 돼서 그랬는지 순서 시간을 깜빡했습니다. 품격 토론은 그 8시 28분 30초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그동안 해온 품격 토론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이 두 분한테 마무리 인사 말씀도 꼭 준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신 마무리 인사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질 못했습니다. 두 분 나가실 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동안 KBS 라디오 전격 시사를 통해서 정말 거칠고 험하기 짝이 없는 한국 정치를 그래도 품격을 지켜가면서 그 본질을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 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인연, 다른 기회에 다시 또 모시고 말씀 들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정치 진행하겠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508일간 있었는데요. 예. 돌아오고 나서도 외교 행보가 계속됩니까? 예. 그 25일에 오늘은 이제 말레이시아 정상과 회담을 하고 그리고 28일에는 또 라트비아 정상과 회담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말레이시아는 내년에 그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FTA 그 협의 체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는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리고 그 원자재를 가공하는 게 한국의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그런 다른 그 외국보다 그 원자재와 기술이라는
그런 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그 국내 뭐 유수의 기업들도 그 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고요. 네. 그리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발트의 3국이라고 하는 네.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라트비아가 러시아의 그 접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조 5천억 정도의 그런 보병 장갑차 K-21 그와 관련한 그 방산 산업 수출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소련이었다가 맞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발트 3국 중에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맞습니다. 이 나라 중에 하나군요. 그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를 36문을 현재 보유하고 주문 중에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는 그런 라트비아하고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여러 가지로 뭐 단순히 방산 수출을 넘어서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 원영숙 변호사 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증교사는 그 같은 공범, 그러니까 교사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좀 무죄 받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형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뭐 1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중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에서도 만약에 그 징역형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그러면 둘 다 양 그 판결 선고가 전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이 선고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오늘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전도에는 굉장히 큰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계가 전부 국민들이 전부 집중하고 있는 판결 선고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이 재판을 염두에 두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장애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경찰에 집회 신고할 때 원래 몇 명 정도 인원이 될 거라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상 집회 인원을 신고하죠. 예상 집회 인원을 신고하는데 12,000명 신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거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 경찰 추산으로 9,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일어났던 그런 여차 집회 뭐 17,000명 경찰 추산 그런 초기 집회의 인원수에 비하면 많이 지금 그 다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 추계로만 보면은 절반 정도 그렇습니다. 줄어들었군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장애 집회는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위증교사에 관련한 판결 선고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되면 사실은 뭐 다음 주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계속 장애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경찰 추계로 기준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무 30날입니다. 토요일 집회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선고 나오는가에 따라서 많이 앞으로의 상황이 유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요구에 따른 재표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재의결 가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 활동을 자제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얼마 전에 대국민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말씀, 사과의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이 된다 그래서 그게 뭐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쟁점과 관련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게 그 단일 대오라는 그런 그 국민의힘의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정무적인 의미까지 더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그런 뭐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말은 없어요. 다 이거는 뭐 그 부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마무리가 되면 뭐 그 다음에도 또 정무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 예산 전국으로 넘어갑니다. 12월로.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으로 어떤 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지난번 두 번째 특검법 때의 이탈표가 4표였는데 그 4표 이하로 나올 거다.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보더라도 4표 이하로 나올 것 같고, 그때도 뭐 그 사람들을 뭐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있긴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그런 그 어떤 그 대국민 간담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의지를 좀 보완해가지고 그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9일에는요. 이제 28일 날 그 수사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 날 29일 날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가겠다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탄핵 절차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탄핵 그 소추는 거의 100% 자신들의 어떤 다수당의 다수 야당의 그런 표의 힘으로 가결을 시켜왔습니다. 네. 아마 소추가 그 본회의 보고가 되면 그 다음 날 소추되는 거는 민주당의 어떤 플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법 절차 내, 그러니까 형사 절차라고 하더라도 뭐 항고라든지 재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그 불기소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그 수사 검사를, 특히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굵직굵직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중앙지검장의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게 과연 이게 뭐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의 어떤 냉정한 시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참 이게 사건 사고가 많네요. 28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인섭 씨는 2심에서 5년형을 받은 상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대법원 선고에서는 양형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무죄만 지금 다투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물론 이게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이라서 약간 엄밀히 본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에게도 조금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그 국토부의 그런 협박이 있었느냐, 요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루는 게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법 위반 사건이.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뭐 일단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도 2심이지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 김인섭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유죄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백현동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유죄로 확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29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심이 9년 6개월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유죄가 나왔고 중형을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항소심은 지금 아마
올해 6월에 항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예,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만에 바로 이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렇게 각 나타나고 법원 있다. 판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작동이 된다고 보여져서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소송 지연책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그런 의도가 그렇게 쉽게 관철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아하, 예.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 단계 사태 말이죠.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나나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그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가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 드루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드루킹 사건이 있으면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관리의 이용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 아이디 관리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때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해서 글을 쓰게 하는 거 허락하에 이런 것들이 뭐 유죄냐 무죄냐 쟁점으로 다투졌다면 이제는 이용 약관에서 그 다른 사람을 허락하에 이용하게 하는 거 도용이 아니라 그것도 못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엄격한 그 이용 약관 규제 하에서는 이게 그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그리고 경찰 수사가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냥 확인받고 압수수색해서 그 누가 썼는지에 대한 그 확인, 아이디 신원 확인 그리고 이제 IP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사입니다. 이거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스스로의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막히고요.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 진출로까지 밀리고 있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금천에서 천천히 가고요. 순산터널에서 8탄 분기점, 더 가서 8탄 분기점에서는 2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 분기점에서 막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더 가서 호법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활기차게 한 주를 열어주는 스포츠 먼데이입니다. KBS 김완수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오랜만에 아주 활약을 시원하게 잘하네요. 네, 경기 보신 분들은 좀 모처럼 잘 뛴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맨시티를 만나면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옛날엔 도르트문트 상대로 날아다니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쭉 기록을 보니까 그 맨시티만 만나면 뭐 8골 한 20경기 정도 됐는데 도움도 한 5개. 그런 거 보면 한 두 경기 한 경기 정도 이게 뭐 골이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서 괜찮다 싶었는데 그리고 사실 뭐 A 매치 마치고 돌아가서 좀 뭐랄까 중동 원정이라고 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비기고 와서 어떨까 했는데 복귀 첫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어요. 근데 매디슨이라는 선수가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갔는데 하필이면 경기를 뛴 날이 그 선수 생일이었어요. 첫 골 넣고 기분 좋아하는데 자, 두 번째 골 한번 넣어봐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했고 그 선수는 한 경기에 2골을 기록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려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맨시티가 워낙 강팀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4연속 우승을 한 팀입니다. 대단한 팀인데. 네, 대단한 팀인데 올해 이상하게 토트넘 만나면 안 풀려요. 유로파리그에서 한 경기 주춤하고 또 리그 경기에서 이렇게 한 경기 또 지고. 그게 앙숙이 있나 봐요. 숙적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 시즌 4호 도움을 하면서 통산 66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최고 그 도움 기록이 68개거든요. 그래요? 예, 데런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구단 공식 기록을 집계한 걸 보면 또 그 선수를 67개로 집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단 집계든 아니면 EPL 아니, 공식 70개 기록이든 하면 되지 뭐. 한 2개만 3개만 이렇게 해주면 예. 토트넘에서는 역대 가장 도움을 많이 기록한 근데 선수가 되는 골 거죠. 넣는 게 어려워요. 도움 주는 게 어려워요. 골 잘 넣는 선수는 도움 주는 게 어렵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이게 도움이라든가 경기의 흐름을 만드는 선수들은 골 넣는 순간에 남을 줘야지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시야 때문에 본인이 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경기 보시면 저기서 왜 저걸 못 넣어? 그리고 저걸 왜 주지? 이런데 아마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팀으로서는 도움 점수 많은 선수가 더 예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특히 공격수들을 다 잘려서 살려준다고 한다면 예.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를 길을 막 살려주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야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강한 팀을 5연패에 빠뜨리고 본인은 이렇게 기록을 갖게 되고 사실 아직 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선수가 정말 필요한 선수구나라는 각인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강원에 있던 양민혁 선수가 다음 달이면 토트넘에 합류하잖아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큰 선배가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정말 뭐 운이 좋아서 두 선수가 같이 뛰는 거 보고 싶네. 같이 뛰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정말 또 한국 축구에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황희찬 선수 복귀전 치렀습니까? 네. 황희찬 선수 사실 그 풀럼과의 경기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선수 경기 신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예, 지난달 11일 요르단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교체된 이후에 대표팀에서도 못 뛰고 소속팀에서도 못 뛰고. 예. 근데 한 6주 정도 지났는데 풀럼과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출전됐어요.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나와서 팀이 4대1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네. 뭐 경기 시간 다 따지면 한 6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교체 투입을 시작하면서 부상에서 벗어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감독이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난해 컨디션 12골 조절해주고 있다. 네, 지난해 12골 넣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입지를 굳혔는데 올해는 계속 부상에 시달리면서 아직 도움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골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부터 회복이 된다면 사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3차에서 내년 3월부터 시작이거든요. 다시 이 선수가 돌아와주고 하면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는 뭐 손흥민 선수 잘 뛰고 황희찬 돌아오고 나머지 선수들을 쑥쑥 크고. 황희찬 선수 별명이 황소 아니에요? 황소입니다. 딱 벌어져 있잖아요. 네, 왜 부상을 자꾸 당해? 그런 거 상관없나? 근데 이 부상 체격 당하는 자체가 약간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유연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힘이나 파워는 넘치는 반면에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유연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잉글랜드에 나와 있는 그 큰 선수들하고 부딪히려면 아무래도 우리는 그렇죠. 체격적으로 유연성보다 힘이 좀 거긴 다 황소들이야. 또 다른 들소들이기 때문에 황소가 버티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세영 선수 소식 오랜만에 와 있네요. 네. 우승했습니까? 네, 중국 마스터스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여자 단식 결승전에 올라가서 중국의 그 세계 랭킹 28위 가오팡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 시작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전이 요즘 뭐 한 단어로 한자로 표현하잖아요. 쫄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안세영 선수를 보는 순간에 좀 당황한 듯한 느낌이었고 그래요. 1세트부터 조금 실수가 잦았어요. 그래서 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힘쓰지 않는 것 같은데 상대 실수가 많으면서 21대 11로 첫 세트를 가져오고 두 번째 세트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21대 8로 가지고 오면서 그냥 기선제압이 딱 당한 모양이네. 네. 예. 그 세계 랭킹 28위가 1위를 대하는 자세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네, 왜냐하면 지난번 대회 덴마크 오픈에선 세계 랭킹 3위 이제 왕지희 선수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부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고 안세영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불과 2경기 만에 우승을 하고 올 시즌 5번째 우승을 하고 이런 거로 봐서는 부상만 없으면 당분간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딱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갈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적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좀 몸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 네. 부상만 안 당하면. 네. 예. 프로농구 소노 팀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선수 폭행 사건. 네. 결국 감독이 교체됐습니다. 네. 뭐 김승기 감독이 워낙 좀 열의가 넘치는 감독이다 보니까 좀 SK전을 저도 경기를 보면서 그날은 SK가 워낙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노가 밀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수비를 막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라카룸에 들어가서 이제 이름하여 젖은 수건 던지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 선수가 다쳤다 그러대요. 예, 마저 그 젖은 수건이 생각보다 그리고 또 농구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서 던졌기 때문에 감독은 그냥 화가 나 던졌을 뿐이다. 근데 선수 입장에서 그게 너무 세게 맞았다. 그래서 코 있는 부분이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서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결국은 김승희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지금 이제 김태술 해설위원을 감독으로 선임했어요. 김태술이란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한때 뭐 매직키드고 가드로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 좀 소노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아직 감독 경험이 없어요. 아하. 첫 감독입니다. 네, 연세대 예. 코치를 하다가 첫 감독을 맡았는데 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초보 감독과 함께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게 소노 시즌 입장인데 중에 감독 교체는 사실 극단 처방인데.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선수도 이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지만 좀 부담이 크죠. 감독을 경질시킨 사태를 빚게 됐으니까요. 예. 저는 프로축구 2부 리그 관심 있어요. 아, 2부 리그 어제 경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그 이랜드가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겼잖아요. 네. 저 비겨서 올라간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3위가 이랜드고 4위가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은 반드시 이겨야 올라가고 저기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후반 3분 상황에 이제 절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남은 워낙 한마디로 갈증이잖아요. 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 이랜드 골키퍼가 공을 놓치는데 그거를 플라카 선수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지나고 나서 또 한 골을 내줬어요. 그래서 전남이 2대0으로 이기는가 싶었어요. 그게 후반 30분 상황입니다. 근데 불과 2분 뒤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서울 이랜드가 먼저 한 골을 만회합니다. 김신진이라는 선수가 만회를 하고 3분도 안 됐는데 백지훈 선수가 헤더골을 집어요. 2대2 동점이 됩니다. 목동 경기장이 정말 막 떠나갈 듯이 되고 그랬겠네요. 네, 경기를 지켜보는 저희들도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른바 3분의 기적이 완성이 되면서 그게 이랜드 홈구장이죠. 목동이. 네, 그래서 이랜드가 처음으로 창단 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위 전북하고 그 이랜드 감독이 김도균 감독인데. 네, 김도균 감독. 김도균 감독 평소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알아요. 2골 먹고 3골 넣으면 돼. 그러니까요. 어제 그렇게 한 것 같으네. 네, 어제도 3골이 들어가긴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VAR로 판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승강제 그러니까 그 이랜드가 일부 리그에 올라가려면 전북과 2경기가 있는데 주 경기에서 이제 뭐 이기거나 골을 앞서거나 하면 되고요. 또 다른 한 장 이제 2위 충남 아산하고 11위 대구가 하게 되면 내년에 충남 아산과 서울 이랜드를 1부 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2부 리그에서 만나야 되는지는 앞으로 4경기 달려 있습니다. 이 승강전 치열한 걸 보면 일부가 어떤 데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 그 인천이 그 승강제에 떨어지지 않는 팀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야구도 모르겠지만 축구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공은 둥글어요, 둘 다. 맞습니다. 이승엽 감독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어제 이제 그 곰들의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승엽 감독이 8회 워낙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약속의 8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승엽 감독 따라다니는데 어제는 2024년에 너무나 이제 팬들에게 미안했고 약속의 8회가 아니라 2025년에는 약속의 2025년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네. 사실 올해 1000만 관중의 열기를 타고 두산도 뭘 해볼 만했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다는 4위 팀이 5위 KT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힘들었거든요. 네. 어제 자비로 캔커피 2,000개를 샀습니다. 그 2,000개가 내년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